저출산 고령화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혼인자금 증여 공제인데요. 확실한 절세 기준이 무엇인지 또 증여받을 때 주의할 점은 없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혼인자금 증여 공제와 더불어서 안정적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의원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이 혼인자금 증여 공제 확대. 예. 한번 여기서도 한번 변호사님 소개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후 이제 여러 문의와 논의가 나옵니다. 요 내용부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요. 네,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난달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에 모든 언론이 가장 주목한 부분이 바로 혼인 증여에 관한 부분인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직계 존속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요. 현행 유지되고 있는 이 5천만 원에 대한 증여 공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추가적으로 혼인을 전제로 1억 원을 증여했을 때 해당 1억 원에 대해서도 모두 공제해주겠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0년간 총 1억 5천만 원을 증여해도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이 공제의 성격은 분명하게 구별해서 인지하셔야 되는 것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 공제이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혼인 증여 공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구별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5천만 원을 내가 증여를 받고 5년 내에 또다시 1억 5천만 원을 혼인을 위해서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5천만 원은 이미 증여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1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원만 혼인 증여 공제를 받는 것이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일반 증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럼 따라서 그 이제 5천만 원의 증여세 내면 얼마죠?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과표 1억 이하 구간이기 때문에 10%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어느 정도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 아무런 증여를 10년간 받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 텐데요. 1억 5천만 원까지 최대 증여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라면 1억 5천만 원 증여하는 경우에 5천만 원 그 증여 공제가 이루어지고 1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약 970만 원 정도가 세금이 산출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개정안에 따르면 영원으로 산출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증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 모두가 각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증여받는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대로 따지자면 1,940만 원에 대해서 모두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이 부분도 전혀 부과되지 않은 것이니까 상당 부분 그 절세 측면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렇게 비교해 주시니까 절세 효과가 상당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요즘 이제 조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자기 자녀가 아닌 손주한테 이렇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즉 조부모에게 이제 결혼 증여 받아도 똑같은 혜택 받는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직계 존속의 범위에는 부모뿐만이 아니라 외조부모, 조부모도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외조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 공제금의 1억 원 내에서는 모두 다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물론 혼인을 전제하에서입니다. 다만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세대 생략 증여, 즉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한 세대를 건너뛴 뒤에 증여를 한 것이라서 할증과세가 부과가 됩니다. 30%의 할증과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1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면 이 세대 할증과세가 붙으면 1,3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이 할증과세가 붙는다는 점은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만약에 이제 부모하고 또 조부모한테 각각 결혼 비용을 지원받게 되면 절세 혜택도 각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세금을 좀 아끼기 위해서는 순서가 좀 중요하겠는데요. 그래요?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아버지한테 먼저 증여를 받고요. 향후에 5년 내에 조부모로서 1억 원을 또 증여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대 할증과세로 인해서 1,000만 원이 아닌 1,3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억 5천만 원 아버지한테 이미 받아서
여기서는 일반증여공제, 혼인증여공제 모두 다 받았고 이후에 조부모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받는 부분들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10%의 그 세율로 계산을 한 금액에 추가로 30%의 할증과세가 붙어서 1,3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순서를 보겠습니다. 결혼할 때 일단 조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게 되면 이때는 또 혼인증여공제, 일반증여공제 합해서 모두 다 공제받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겠죠. 네. 그런데 5년 내에 아버지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또 증여받은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공제를 다 받아서 해당 1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네. 10%의 세율을 부과하면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때는 증여세를 1,000만 원에 10%를 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억 원에 10%를 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은 1,000만 원이 산출이 됩니다. 예. 그러면 순서만 바뀌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1,300만 원 할증과세 그러네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후자 같은 경우는 할증과세가 없기 때문에 본래 세율대로 따지면 그냥 1,000만 원만 내시면 되는. 그래서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증여받는 순서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저 증여받는 순서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 하셨고 그러면요 시기도 중요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 혼인증여재산 공제 같은 경우는 예. 법에서 명확하게 시기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혼인을 전제로 내가 공제를 해주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를 받아놓고 10년 뒤에 내가 결혼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럴 수가 있네. 네, 그래서 법에서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해놓고 네, 있는데요. 네. 결혼을 하는 것에 앞뒤 전후로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해서만 혼인증여공제 혜택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결혼한 때가 과연 어느 때인가? 사실혼 관계, 예식을 치른 단계,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 그러니까. 있겠죠, 요즘에는. 아니면 혼인 신고를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맞습니다. 있고. 그래서 법에서는 명확하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 전후로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 공제해주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는 내가 그 혼인하기 전에 혼인을 목적으로 증여를 받았는데 피치 못할 사유가 발생해서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럴 수 있죠. 파혼을 하거나 예.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 그냥 증여로 의제가 되어서 여기서는 이제 증여세하고 가산세의 부담도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가산세까지요? 왜냐하면 2년 전에 내가 증여를 받았는데 2년 이후에 혼인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렇죠. 내야 될 세금을 그렇죠. 늦게 내는 것이니까 가산세까지 부과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혼인을 목적으로 내가 증여를 받았지만 불가피하게 못하는 사연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좀 억울할 수가 있겠죠. 네. 아마도 입법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 규정이 좀 신설될 것 같고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혼인을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가는 또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아마 좀 설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좀 트렌디한 질문이에요. 초혼이 아닌 재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혼율, 재혼율 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니까요. 굉장히 궁금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다행히도 혼인의 횟수와 상관없이 공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획수와 상관없이 네, 평안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초혼을 했을 때 이미 증여를 받았고 여기서 혼인 공제를 또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2년 뒤에 내가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하더라도 또 그때 증여를 받았다면 혼인 증여 공제를 또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또 이것들을 이용해서 또 세금 탈루가 있을 수가 있겠죠. 동일한 배우자와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면서 공제를 받아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재혼이 아니라 재결합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혼을 했고 또다시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기 그럼 때문에 재혼. 재혼이라고 볼 수 동일한 있는데 배우자와.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이런 것들은 세무당국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추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만약에 동일 배우자와 혼인과 재혼을 반복하면서 증여공제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에서 아마 추적해서 추징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징할 것으로 보인다. 확실히 이 법조인의 단어 한마디는 아니 정민혜님께서 초혼이 아닌 재혼도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결혼 횟수와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처음에는 좀 그거 황당했는데 네. 충분히 횟수와 그럼요. 요즘에는 그렇죠. 그러네요.
또 뭐 이와 관련해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네. 부분은요. 이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혼인 전후로 2년간 그 기간을 지켜주시면 되는 것이고 사용 용처나 뭐 형태 같은 것들은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내가 증여를 받았고 해당 자금으로 굳이 신혼 뭐 집을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혼수를 마련한다거나 하는 신혼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치용품을 산다거나 네. 아니면 해외 여행을 간다거나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용처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뭐 감시하거나 특별히 추징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현실적으로 만약에 납세자에게 이 용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예. 납세자가 일일이 이것들을 내가 신혼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되는 그러게요. 부담이 지워지게 돼 있고요. 또 가세당국 입장에서도 일일이 하나하나를 추적하고 감시하기에는 굉장한 행정력과 비용이 소비되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용 용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사실 저출산 고령화를 좀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니만큼 이제 고령화와 관련된 대책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노후자금, 국민연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사실 가능한 한 많이 받는 게 좋다라는 기조였는데 요즘에는 빨리 받는 게 더 좋다, 당겨받자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데 조기 연금 수령 자체가 좀 손해가 큰가요? 어떤가요? 네,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시기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겠죠. 먼저 수령하는 조기연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상적으로 65세가 됐을 때 수령하는 정상연금, 그 이후에 수령하게 되는 연기연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올해 2명 중에 1명이 조기연금을 신청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뭐 조기연금이 뭐 신드롬이 불었다 이렇게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조금 그 조기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일찍 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 30%까지 깎인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한 번 조기연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서 수령을 하게 되면 이건 취소할 수가 없어서 평생 최대 30%가 깎인 연금을 수령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조기연금을 수령할 경우에 과연 정상연금을 수령할 것에 대비해서 얼마나 낮은 금액을 수령해야 되는가, 손해가 얼마인가 네. 이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A 씨 같은 경우인데요. 60세이신 이 남성 A 씨가 65세에 받을 연금액이 약 150만 원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손익분기점을 한번 따져보려면 세 가지의 가정적인 상황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국민연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 상승률을 하고요. 전체 연금 가입자의 소득 상승률을 각각 3%라고 가정을 했고요. A 씨가 만약에 조기연금을 쓰지 않고 해당 연금을 통해서 운용 수익을 낸다. 그 운용 수익률을 5%로 가정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A 씨의 조기연금 손익분기점이 78세로 나오게 되는데요. 네. 즉 77세까지는 A 씨의 조기연금 누적액이 정상연금보다 많지만 78세가 되면 정상연금 누적액이 역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정상연금 누적 수급액이 계속 앞지르게 되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 씨가 조기연금을 신청해서 최대 이익을 보는 나이까지는 77세까지 있기 때문에 77세까지 생존하는 경우 네. 이 경우에는 이득이고 그 이후에 계속 생존하시는 경우에는 조기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